안녕하세요. 경매설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거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43가지 유형 총정리 2편이거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법정지상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토지공법 이제 그쪽으로 위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물론 법정지상권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왜, 민법에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니까, 그죠? 법정지상권만 알면 굉장히 이제 민법이 쉬워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민법 할 것도 없어요. 법정지상권 외에는요. 근데 이제 조문이 여기저기 막 헷갈리다 보니까, 또 판례가 헷갈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803강이죠. 어우, 800강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2년 했는데 803강까지 나갔네요. 한 850강이나 900강 정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종합 정리예요. 종합 정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듣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교재 판매는 이번 달까지 이제 한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188만원을 지금 15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188만원으로 올립니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188만원 다시 환원할 거예요.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했죠. 제가 8문제를 냈습니다. 저번 시간에 8문제를 냈는데, 8문제 다 맞추신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8문제를 다 못 맞추신다거나 뭐 그중에 한두 문제 틀렸다 그러면 대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블루오션 교재 반드시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10문제 중에서 부동산 한 문제만 틀려도요, 그죠?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부동산 자체는 거대한 법률 덩어리예요, 이게. 그죠? 법률 덩어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에이 모르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냥 낙찰 받자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몇억 몇십억 손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일반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님이라든가 법무사님들이 웬만큼은 다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책임 소재도 그분들한테 있고, 그죠? 그렇지만 법원 경매는 중개업자가 말 그대로 법원인 거예요. 법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법원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물건을 내놓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입찰자가 모든 공부를 해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해결할 수 있으면 입찰하고, 못할 것 같으면 뭐 한없이 유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매로 사라고 권하고요. 이제 이런 일반 다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은 경매로 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야 여러분 꼭 공부하셔가지고 언제 써먹어도 써먹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불편함보다, 그죠? 모르는 불편함은 끝까지 가잖아, 평생. 그죠? 내가 조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조금만 공부하면, 그죠?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불편함들이 해소되는데, 그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조금 잘못됐다는 공부 방식이 뭐냐면, 저도 역시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영상 조금씩 올리잖아, 그죠? 그 언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하는 것 같습니까? 공개 안 해요. 그죠? 자세한 사항들은 공개 안 해요. 그냥 썸네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관심 유도하고, 그죠?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사항부터 43가지라고 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5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50가지가 넘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아니면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부연 설명 해드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취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이 제가 800강부터 정리하는 자료들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후에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 제가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뭐 3월달부터 말씀하시면 정리된 것까지 제가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 조문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조문에 있어요. 그죠? 민법 조문에 185조에 있는데 요것도 아실 거고,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아시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법 조문은 그렇게 있습니다. 민법 185조, 민법 305조, 그 다음에 민법 366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어떻게 보면 법정지상권 유사의 그죠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묘기지권. 또 하나 빠진 게 있네. 그죠? 여기 이제 신탁등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썼습니다. 신탁 등기와 법정지상권. 이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법률 조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도 나와 있네요. 그죠? 점유취득시효는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고요. 800강인가?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점유취득시효하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법정지상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지배를 할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정지상권이 약간의 관련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다. 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제가 모르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800강인가 801강인 802 700 하여간 강의했죠. 얼마 전에 2, 3일 전에 했을 겁니다. 그거 꼭 보십시오. 중요한 것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만 유튜브에서 듣거나 아니면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판시사항이 뭐냐면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조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부정되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이 내용하고 정말 헷갈리는 내용이 그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내용, 그죠?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조당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당시 여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 했는데 건물의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까? 아니죠.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잖아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토지와 이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죠?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여기도 저당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저당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토지 건물 공동으로 저당이 설정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토지만 저당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죠? 토지만 저당이 설정된 거잖아요.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에 저당이 설정된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이 철거되고 설령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을 때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을 때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에 80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8억 번분 있다고 했죠. 8억 번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저희들은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잘 설명됐으니까 요것은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요건 뭐 다 알죠? 미치는지 적극 인정 범위는 어디냐 뭐 저당권이 미치는 어떤 그 범위겠죠. 그죠? 동일성 인정되면
새로운 신축에도 법정이 상권 인정된다. 근데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야.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거.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에도 저당권이 들어오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자, 요거하고 비슷한 거죠. 토지, 이게 세 번째거든요.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동일해요. 근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크기와 규모로 건물을 신축했어. 물론 당연히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이상권 인정할 거냐?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항상 헷갈려.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죠. 공동저당이 설정됐을 때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여기 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사안과 이 사안은 비슷하죠.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동일한 규모로 또는 약간의 뭐 크기가 약간 클 수도 있겠죠. 그만한 크기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을 공부할 때 막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지금 아래에 쭉 설명하는 내용들 한 50가지 됐는데 그 중에서 유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많아요, 이런 것들. 많아요. 유사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날 공부해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지상권하고 돈 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학원 강사들도 학원 원장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학원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땅을 치고 통과해. 진짜 진짜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타이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 정도는 학원 1년 다녔으면 이 정도 구분할 줄 알죠? 이거하고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 알아. 근데 이건 몰라. 헷갈리거든. 또 판례 읽으면 헷갈리거든요. 판례를 봐도 우리는 딱 정리해서 주는데 아이고 그만할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 세 개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이유도 없죠?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그죠? 이게 법정이상권 대원칙이고 대원칙에서 어차피 건물에 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했어. 똑같은 규모로. 당연히 여기는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거죠. 근데 만약 2배, 3배 크기로 건물을 졌다. 그럼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어. 토지도 저당권, 건물도 저당권,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 상태에서 건물을 때려 부숴버리고 건물을 새로 신축했어. 근데 건물에는 전에는 9억에는 저당권이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 못했어. 당연히 여기는 그죠?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뭐 한 50개 하려면 이거 한 3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알만한 것도 바로 넘어갈게요. 법정지상권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요 대부분 판례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는 언제냐? 그죠? 성립 시기는 언제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도 법정지상권 성립되죠.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뭐 이건 뭐 수차 저당권 설정 당시에도 동일인 건물이 있다면 법정이 성립하죠.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다 완료한 날, 납부한 날 이때까지 건물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법정이상 성립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이것도 500개. 아까 이 위에 것도 여기는 별표 10,000개. 이런 경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지. 자, 이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알지. 밑에 나오는구나.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초보자들이 학원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거. 토지건물 일괄 매각 일때 법정이상 성립하냐 안 합니다. 자,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 건물이 미완성이야.
그래서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촉탁등기, 대위등기를 통해서 이 건물을 등기를 했어.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왜 토지만 매각하면 법정이상 성립하면 토지 가격이 엄청 저감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다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 촉탁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같이 일괄매각으로 처리해줘요. 그러면 일괄매각으로 처리하는데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안 하죠. 지가 낙찰가 경매사령관이 지가 낙찰받았어. 경매사령관 내가 낙찰받았어. 그러면 내 건물에 내가 법정이상권 인정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다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유치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권을 아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사령관이 낙찰받았어. 경매사령관이 내 건물인데 내 토지 내 건물이 낙찰받으니까 근데 여기 유치권은 있어. 아니 내 건물에 법정이상은 성립 안 된다고 철거해라 라고 할 수 있어. 철거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내 건물에 내가 낙찰받았는데 내 건물에 다 법정이상권 인정 안 할 테니까 건물 철거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유치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치권자는 뭐 바보입니까? 그죠? 유치권자는 보호 못 받잖아요. 건물 짓다 말았으니까 촉탁등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완공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괄 경매로 특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상담 받은 건데 그분이 이제 건축사였어요. 건축사였는데 이제 경매 공부 시작한 지 한 제 교재 구매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거든요. 한 달? 이제 저기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소주 한잔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질문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그 물건 있나?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 아, 이게 아닌데. 아, 좀 찾으려니까 없네. 제가 상담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물건이 어떤 거냐면 자, 토지가 있어요. 근데 건물에는 건물이 없어. 다 이제 뭐 기소 작업, 콘크리트 이제 건물 올리려고 기소 작업만 쫙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가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그죠?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파서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기소 작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을 파서 여기를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 이렇게 보통 대부분은 그죠?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여기 지붕도 있는 것 같고 기둥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토지 건물 아니 토지 이런 구조물까지 다 일괄 매각이거든요.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일괄 매각이면 뭡니까? 법정이상권 성립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에?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법정이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따지면 끝도 한도 없어요. 어쨌든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블로그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펜션 짓다가 뭐 지하 이렇게 딱 지하 주차장이 있어. 지하 주차장이 꼭 건물 같아. 그럼 이걸 법정 이상 선임하나 머리를 꽉 짜매고 막 얘기를 해. 그죠? 아, 정말 별 얘기 다 한다, 내가. 자,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요거. 법정지상권 성립 및 유치권 성립 여부.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유치권도 성립 안 하죠. 당연히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지분경매. 요것은 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제 블루오션 교재 표 다 나와 있죠. 블루오션 교재 보면 토지만 지분인 경우, 건물만 지분인 경우, 토지 건물이 모두 동일인 지분인 경우,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지분자 중 뭐 1인과 어쩌은 거,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설명까지 상세히 실어놨으니까 제 블루오션 교재 참고하십시오. 법정지상권과 지분경매. 지분경매 때 여러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지분경매 때 많이 나온다고. 요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지료와의 관계 알죠? 그죠? 요만큼 토지가 있어. 그죠? 요만큼 임야가 있어. 자, 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 집은 요만큼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이건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거야. 건물이 이렇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이 전체가 다 법정이상권 지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야, 이게 넓은 임야에, 10,000평짜리 임야에 무려 한 100평만 사용하고 있다. 도로까지 해서. 그럼 이 둘레만, 법정이상권 인정, 지료가 인정된다. 뭐 그런 건 아시죠? 그죠?
자, 뭐 대부분 판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렇게요. 판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법정 이상권이 미치는 범위,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법정기상권 치료는 그렇게 한다 하자, 그죠? 법정기상권 치료는 위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치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등기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치료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치상권자의 치료 진짜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의 치료는 나와 있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와 법정기상권이 있고 여러분 강제경매와 법정기상권이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의무경매와 법정기상권이 있어요. 아시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참 이게 진짜 제가 좀 답답한 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외우려고만 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고 여기서도 금맥이 있는데 금맥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강제 경매 시에 법정이상권 성립 시기는 언제냐? 등기부에 압류만 있을 때는 그죠? 등기부에 압류만 있을 때가 있고 등기부에 압류와 저당권이 동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압류만 있을 때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죠. 그죠? 강제경매일 경우 등기부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아니 법정이상권의 성립 시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당권도 있고 압류도 있고 또 압류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디가 기준이냐? 압류가 기준입니까? 강제경매니까 압류가 기준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 맨 말소됐지만 말소된 이 저당권이 기준이란 된 얘기.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 보면 관습법상 법정이상 성립 여부에서 강제경무로 인해 소멸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10년 1월 7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펜션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 연도별에 따라서 강제경매라 하더라도 법정기상권 성립 시기는 맨 위에 있는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의무경매와 법정이상권 다 아시죠? 그죠? 의무경매와 법정이상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잘못 읽으면 참 이게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한 10몇 년 전에 공부하면서 판례를 읽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게 바로 이제 대충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대충 빨리 공부해서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판례를 정확하게 습득을 하지 않아요. 대충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죠?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잖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이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 후에 한 경매자의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던 경우 민법 360조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아니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 그런데 왜 이 법정이상권 인정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잖아 앞에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 그죠?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것은 법정이상권의 대원칙을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판례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공부를 좀 깊게 하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88만 원 책을 팔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유는 저는 과거에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봤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그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경매에다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교재 사신 분들한테는, 안에서는. 자, 이 말이 뭡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그냥 대충 읽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읽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건물이 없는 토지잖아요. 사람들은 건물이 있는 또 어쩌고저쩌고 건물이 있는 어쩌고 읽어버리면 이제 완전 뒤죽박 되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이건 법정지상권의 대원칙을 어긋난 거잖아요. 법정지상권 대원칙이 뭡니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근데 아까 이 판례는 뭡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잖아.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법정지상 성립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이해 가셨죠?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막 마음만 급해지네. 벌써 이게 14분밖에 이게 한 50까지 되는데 14분까지밖에 안 나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유 참나 진짜. 어 요거 요걸 해야 되나? 요건 아까 한 거니까 비슷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목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수목 등에 대한 어떤 그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가 있잖아요. 그죠? 수목 등에 대한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여러분 내가 어떤 토지를 낙찰받았어. 근데 여기 나무가 막 있어. 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막 뭐 조경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낙찰자인 박영춘이가 경매사령관의 주장을 내 거다라고 다른 선언하는데 이 기존의 소유자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배나무, 소나무, 이 감나무, 그다음에 조경수 이거 다 내 거야. 기존 채무자 거야라고 주장하면 이게 맞습니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황마다 틀려요. 자, 이게 수목에 대한 법정이상권 성립하려면 대원칙이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법정이상권 성립하려면 첫 번째 임목 등기를 해야 돼요. 임목 등기를. 임목 등기가 없는 명인 방법을 갖추잖아요. 뭐 뺑 둘러가지고 이거 박영춘이 거, 이 나무 감나무 이거 내 거, 이름 쓴 명인 방법을 갖춘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대원칙은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대원칙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에 관한 등기는 수목에 대한 법정이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토지가 낙찰받은 토지에 이게 제3자의 근원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3자의 근원에 의해서 식재한 수목 같은 경우는 내 게 아닙니다. 살짝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임목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낙찰자 거예요. 그리고 제3자 거라는 걸 주장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낙찰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이런 또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기 제가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목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 토지에 관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등기된 임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등기된 임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든 적용수든 뭐 마당에 몇 억짜리 몇 천짜리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내 거야 내 거. 아 그러면 지가 명인방법 갖추든가 등기를 하던가 명인방법이 아니라 제 3자가라고 주장을 하던가 그죠? 그럼 나무 얼마에 팔았습니다. 이게 내가 잠시 여기다 박영춘이 아니 이게 내 집이요. 이게 내 집인데 조경수가 막 있어 이렇게 막 몇천만 원짜리가 있어. 비싼 건 조경석 몇천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경매 넘어갔어 이게. 그럼 이게 지가 남의 거라고 이 주인이 남의 거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무 임대차 계약 있을 거 아니 있어야 될 거 아니지. 3자가라고 한다면 그죠? 이 나무는 박영춘이 앞마당에 식재한 것입니다. 아니면 지가 임목 등기를 하던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수목이나 조경수 같은 경우는요. 절대 임목 등기가 또 임야에 있던 나무들도 임목 등기가 없으면 설령 그것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낙찰자 소유 겁니다. 아셨죠? 자 18번 차지권과 법정이상권. 요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한 3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 800강 중에 3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차지권이 법정이상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 차지권이 법정이상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저희 블루정리 다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차지권, 법정이상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그죠? 가장 큰 특징은 차지권은 뭡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 건물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가 없으면 차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이해 가셨죠? 그 차지권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또 넘어가고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구분의 시력이 있냐? 그죠?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과 차이점이 뭐냐? 제가 옛날에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법정지상권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구분의 시력이 없다고 했어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하수 전문가들도 제가 뭐 솔직히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1강부터 한 300강까지는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그냥 술도 먹어가면서 담배도 펴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별로 중요한 내용들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유튜브를 한 2년 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10몇 년 동안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뭐 이제 좀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많아졌고. 그런데 저도 기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오면요 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형님이 아니라 사장님들, 그죠? 이게 진짜 심화 과정으로 오면요 구분의 실익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법정이상권 낙찰받는 물건들 구분의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구분의 실익이 100% 있죠. 우리는 그런 거 하고 돈 벌잖아. 그죠?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예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분의 실익 중에 하나가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된다. 그죠? 법정이상권이나 간수법상 법정이상권은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교재 보십시오. 어쨌든 그거. 자,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신축, 중축, 지하층, 법정이상권, 유치권 성립 여부 아시죠 이거요? 그죠? 대부분 판례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꼭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개축, 중축, 신축, 뭐 증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뭐 너무나 과도하게 2배 이상이 크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공동저당이 설정됐을 때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잖아요. 그거요. 그죠? 인정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나? 명의신탁까지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지분인 경우에는 대박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는 법정이상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 이게 경계야. 이게 우리 한 필지입니다. 이게 한 필지인데 지들끼리 공유자들끼리 여기는 갑돌이, 여기는 갑순이 거라고 했어. 그죠? 갑돌이 토지 위에다 건축을 했고 갑순이도 역시 갑순이 토지 위에다 건축을 했어. 이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게 사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정이상권 인정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갑순이 집을 침범해서 이렇게 건물을 쳤어. 이건 법정이상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그냥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공유관계야. 공유관계에서 아까 공유관계에서 여기 이제 공유관계가 A, B, C, D가 있어. 근데 얘가 A가 건물을 졌어. 이런 경우는 아까 법정이상권과 지분경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과 법정이상권. 이것은 명의신탁과 법정이상권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여러분 원칙은 뭡니까? 부동산 명의신탁 원칙은 무효예요. 그죠?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칙은 무효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그런 경우도 나와요. 경매 이제 한 뭐 1년에 뭐 몇십 가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AA야. AI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이게 그냥 이게 저기라고 합시다. 종중땅이라고 합시다. 종중땅인데 이 건물도 원래 종중이야. 그런데 종중들이 요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죠? 요걸 갖다가 뭐 같은 종중원인 박영춘이한테 등기지를 해놨어. 그럼 이 건물은 법정이상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저당권 설정 들어왔어. 안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일인일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 박영춘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가 같아요? 안 됩니다. 왜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대원칙이거든요. 이게 명의신탁법에 보면 그죠?
실권리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 그죠? 명의신탁의 효력에서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한결같이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 법정이상권 취득 가부 소급 딱 나와 있죠. 자,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 졌는 길을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3자에게 자기 소유임을 주장한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의 동일 소유임을 전제로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명의신탁도 법정이상권 취득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35분 지났으니까 2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804강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